중국이 놀랐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베이징 정부청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몽골의 배신이었습니다. 세계 히토류 패권국 중국이 아시아 내륙의 작은 나라에서 받은 치명적인 배신에 경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500톤 히토류를 한국에만 독점 공급하겠다.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나온 발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몽골이 보유한 세계 최고 품질의 히토류 500톤, 시장 가격 무려 100억 달러 상당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한국에만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긴급 특집을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히토류 대지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상무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죠. 이는 국제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일방적 결정이다. 중국이 70년간 독점해온 히토류 시장에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몽골은 왜 거대한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원더풀 코리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과 한국은 하나라는 댓글도 남겨주셔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해리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담당 수석 기자로 25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중국의 부상부터 아시아 경제위기까지 이 지역의 모든 중대 사건들을 취재해온 저였지만 2025년 가을 몽골에서 벌어진 일은 제 기자 인생 25년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몽골 정부청사에서 목격한 역사적 순간의 시작. 사건은 11월 15일 오전 10시 몽골 울란바토르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원래 상하이에서 중국 경제 포럼 취재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푸동공항에서 수화물을 붙이고 출국 수속을 밟으려던 찰나 편집국장 마이클 톰슨의 긴급 전화가 제 모든 계획을 뒤바꿔 놓았죠. 제임스, 몽골로 즉시 출발해. 뭔가 엄청난 일이 터질 것 같아. 편집국장의 목소리에는 25년간 들어본 적 없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911 테러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온갖 대형 사건을 함께 겪어온 마이클이었는데 이렇게 다급한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몽골에서 정치적 변화라도 일어나는 건가요? 정확한 내용은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중국 정부가 몽골 대사관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히토류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인 것 같아. 히토류요? 그래. 우리 정보원이 말하기를 몽골이 히토류 공급 정책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히토류. 21세기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핵심 광물이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까지 모든 첨단 기술의 필수적인 원료였죠.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5%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몽골이 정말로 중국을 배제한다면 이건 국제 자원시장의 대지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급히 몽골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3시간 후 상하이에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직항편이 있었어요. 저는 즉시 티켓을 끊고 공항 내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몽골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몽골 히토류 매장량부터 조사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이 미개발 상태였어요. 왜일까요? 중국의 견제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몽골이 독자적으로 히토류를 개발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방해해왔습니다. 몽골 기업들이 서방 기술을 도입하려 하면 각종 규제를 만들어 막았고 몽골산 히토류의 중국 내 유통도 제한했어요. 사실상 몽골을 중국의 히토류 공급 하청업체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5시간 비행 끝에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중국 관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러시아어로 급하게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출입국 게이트 근처에는 각국 언론사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 바트바야르는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남성이었는데 다행히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오늘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바트바야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표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국과 관련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히토류와 한국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몽골 히토류 시장에 진출한다는 말인가요? 한국이 몽골에서 인기가 많나요? 물론이죠. 한국은 우리에게 형제 같은 나라예요. 10년 전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조건 없이 도와준 나라거든요. 10년 전?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어요. 택시 창밖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곳곳에 걸린 태극기였어요. 몽골 국기와 나란히 걸려있는 태극기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왜 이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한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우리 몽골 사람들은 한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거든요. 바트바얄의 진심 어린 대답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호감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존경심 같은 거였어요. 정부 청사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기자들 3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기자증 검사도 평소보다 훨씬 엄격했어요. 중국 기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환구시보, 중국중앙텔레비전에서 온 기자들이 맨 앞줄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러시아 기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타스통신과 RT에서 온 기자들이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한국 기자들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KBS, MBC에서 온 것 같았는데 다른 나라 기자들과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마치 좋은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 기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연합뉴스 김민수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 미리 아시는 게 있나요? 김민수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국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난 10년간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하고 감사해하는지 말이에요. 또 다시 10년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10년 전부터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몽골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65세의 바트톨가 대통령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양복도 검은색 정장으로 차려입어서 이날 발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 앞에 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0명의 기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녹음기를 든 손들이 앞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손에 든 발표문을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몽골 공화국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실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펜을 들고 대기했어요. 저도 노트북을 열고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몽골 정부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최고급 히토류 500톤을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에 독점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히토류 500톤을 한국에 독점 공급한다고요? 시장 가치 100억 달러짜리를요? 주변을 둘러봤는데 모든 기자들이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중국 기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신화통신 수석 기자 왕지웨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500톤이면 시장 가치 100억 달러인데요. 중국은 몽골의 최대 교역국이라고요. 대통령이 침착하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몽골 정부는 6개월에 걸친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구시보 기자가 옆에 있던 통역에게 뭔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번역된 게 맞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타스통신 기자도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의 최대 교역국들인데 왜 하필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말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잠깐 침묵하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국은 몽골을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렵고 절망적일 때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 피가로 기자는 고개를 저었고 독일 슈피겔 기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니.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뭐란 말입니까? 중국 인민일보 수석 논설위원 리밍이 다시 손을 들고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몽골에 어떤 특별한 도움을 줬다는 겁니까? 우리 중국이야말로 몽골 경제의 70%를 책임지는 최대 지원국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반문했어요. 중국이 지원국이라고요? 그럼 10년 전 우리 국민들이 영하 55도 혹한에 얼어 죽어갈 때 중국은 뭘 했습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중국 기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015년 겨울 100년 만에 최악의 혹한이 몽골을 덮쳤을 때 중국은 천연가스 가격을 4배로 올렸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공급을 30% 줄였고요. 그때 한국은 뭘 했습니까? 72시간 만에 구호물자 8,000톤을 보내주고 기술자 500명을 파견해서 우리 국민 5만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점점 격양되었어요. 몽골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 누가 손을 내밀었는지, 누가 등을 돌렸는지, 누가 우리의 고통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려 했는지 말입니다. 저는 노트에 미친 듯이 메모했습니다. 2015년 혹한, 한국의 구호물자 8,000톤, 기술자 500명 파견. 이게 바로 10년 전 그 사건이었구나 싶었어요. 중국 대표단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통역 없이도 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당황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구축해온 중국의 희토류 독점 체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러시아 대표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부 고위 관료로 보이는 사람이 휴대폰으로 급하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아마 모스크바에 긴급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 기자들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결과였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가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휴대폰을 붙잡고 본사에 긴급 속보를 타전하고 있었거든요. 몽골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다. 희토류 시장의 대지진 발생. 10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계약. 저도 즉시 뉴욕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편집국장 마이클에게 몽골이 한국의 희토류 독점 공급을 결정했다고 보고했어요. 마이클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정말이야? 몽골이 완전히 미쳤구나.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서 한국을 선택하다니. 3개월 안에 중국의 경제 제재를 받아서 후회하게 될 거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몽골 전체 무역의 70%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교역국이었거든요. 그런 중국을 버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인 한국을 선택한다는 게 경제적으로 말이 될까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강조한 2015년 그 사건. 한국이 혹한 속에서 몽골을 구했다는 그 이야기 말이에요. 전 세계가 경악한 몽골의 선택 뒤에 숨은 진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몽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분명히 이 놀라운 결정 뒤에는 중요한 배경이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체계적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몽골 2015, 한국 몽골 지원, 몽골 혹한 2015, Korea Mongolia, Cooperation 등 다양한 키워드로 자료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로 나온 기사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15년 2월, 몽골에 100년 만에 최악의 혹한이 찾아왔다는 몽골 현지 언론 보도였어요. 제목부터 섬뜩했습니다. 죽음의 추위, 몽골을 덮치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의 기온이 영하 52도까지 떨어졌고 지방 일부 지역은 영하 55도까지 기록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극한 추위가 무려 3주 동안 계속됐다는 거였어요. 더 자세한 기사들을 찾아 읽어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울란바토르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로 변했고 지방의 유목민들은 가축과 함께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국제사회에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것도 당연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대응이 실망스러웠어요. 중국의 반응부터 찾아봤습니다.
몽골이 천연가스 긴급 지원을 요청했을 때 중국은 오히려 가격을 평소의 4배인 톤당 1,600달러로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몽골 정부가 터무니없다고 항의하자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정당한 가격이다. 싫으면 다른 곳에서 사라. 몽골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폭리를 취하려 했던 거였죠. 러시아는 더 악랄했습니다. 몽골과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30% 감축한다고 통보했어요. 이유는 계약 조건 재협상 필요였는데 실제로는 몽골 북부 구리 광산 지분 30%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대응도 형식적이었어요. EU가 인도적 지원 물자 80톤을 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4주 뒤에야 도착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는데 말이에요. 미국은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국무부에서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 하나 낸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대응을 찾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정부는 몽골의 요청을 받고 단 72시간 만에 대규모 구호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20대가 긴급 출발했어요. 울란바토르까지 5시간 비행이었습니다. 구호물자 목록이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담요 25만 장, 이동식 난방기 8만 대, 응급식량 5,000톤, 의료용품 200톤까지 총 8,000톤이 3일에 걸쳐 공수됐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난방시설 전문가 500명을 급히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24시간 3교대로 일하며 몽골 전 지역에 긴급 난방시설을 설치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울란바토르 외곽 빈민촌에도 찾아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3만 가구의 난방이 들어왔고 2주 만에 8만 가구가 따뜻해질 수 있었어요. 3주 만에 총 12만 가구가 혹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도 놀라웠어요. 한국의 신속한 지원 덕분에 당초 예상됐던 사망자 5,000명이 실제로는 200명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4,800명의 생명을 구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지원에 대해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무상 지원이었어요. 조건도 없었고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한국은 정중히 거절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몽골 언론의 반응도 찾아봤습니다. 모든 신문이 한국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렀어요. 몽골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계속 검색하니 더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017년 몽골 대가뭄 사태 때의 기록이었어요. 3년 연속 비가 오지 않아서 몽골 초원의 85%가 사막화 위기에 처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몽골 민족의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였어요. 유목민들은 땅을 잃고 있었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으니 가축을 키울 수 없었거든요. 양과 염소가 굶어 죽고 말도 쓰러졌어요. 유목민 50만 명이 생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모래 폭풍이었어요. 고비 사막이 확장되면서 모래가 몽골 전역으로 날아왔습니다. 울란바토르까지 모래에 뒤덮였어요.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10년 안에 몽골 전체가 사막이 될 거라고요. 그럼 나라 자체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몽골 정부는 또다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각국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중국은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면서 몽골 남부 히토류 광산 개발권 50년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산림 복원 기술을 지원하는 대신 몽골 북부 산림 지역 개발권을 달라고 했어요. 몽골이 거부하자 두 나라 모두 외면해버렸습니다. 유럽은 2주간 조사단을 보내서 50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최소 200억 달러 필요하다. 따라서 불가능하다였어요. 미국은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또 다시 나섰습니다. 한국산림청이 몽골 환경부에 협력 제안서를 보냈어요. 5년 장기 프로젝트로 몽골 전역에 나무 2억 그루를 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산림기술자 800명이 파견됐습니다. 이들은 몽골 각지로 흩어져서 정말 묵묵히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가장 심각한 고비 사막 인근부터 시작해서 점차 몽골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하 40도 겨울에도 심었고 영상 45도 여름에도 심었어요. 모래 폭풍이 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에 4천만 그루씩 심었어요. 5년이면 2억 그루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몽골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어떻게 나무를 심는지, 어떻게 가꾸는지, 물은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줬어요. 2019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지역 주변으로 풀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 뿌리가 물을 잡아주니까 땅이 비를 머금을 수 있게 됐던 거였죠. 유목민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데리고 와서 풀을 뜯겼어요. 양들이 살이 올랐고 말들이 건강해졌습니다. 2022년 5년 프로젝트가 완료됐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사막화가 완전히 멈췄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진행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막이 다시 초원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몽골 환경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몽골이라는 나라를 구했다. 사막이 될 뻔했던 우리 조상의 땅이 다시 푸른 초원으로 돌아왔다. 한국은 이번에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5년간 800명을 보내고 나무 2억 그루를 심었는데도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 더 많은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2019년 여름, 몽골의 가축 전염병이 대유행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 독감이 동시에 퍼진 거였어요. 한 달 만에 소, 양, 염소 80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유목민들의 생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농림축산검역본부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방역 전문가 300명을 파견하고 백신 150만 회분을 무상 지원했어요. 3개월 만에 전염병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몽골을 덮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몽골은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루에 200명씩 사망자가 나왔어요. 한국 정부가 백신 400만 회분을 긴급 지원했고 의료진 500명을 파견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몽골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했어요. 6개월 만에 상황이 안정됐습니다. 2021년 몽골 대지진 때는 한국 구조대 400명이 72시간 만에 현지에 도착해서 매몰자, 구출 작업을 도왔어요. 저는 이 모든 기록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10년이 아니었어요. 정확히는 10년 6개월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 단 한 번도 몽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몽골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돈을 요구하지도, 조건을 내걸지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와준 겁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몽골이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했어요. 진정한 이웃으로서 도움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몽골이 왜 100억 달러짜리 희토류를 한국에 주기로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거래가 아니었어요. 10년간 쌓인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몽골 현지에서 확인한 한국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신뢰. 다음날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직접 돌아다니며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몽골 사람들이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대학생 오윤바야르였습니다. 22세인 그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시내 카페에서 만나 대화했습니다. 이번에 희토류를 한국에 독점 공급하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해요? 오윤바야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학생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유일한 나라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완전히 달라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중국은 항상 우리를 속국 취급해요. 뭔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항상 조건을 달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오윤바야르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말 다버요. 우리가 어려울 때 조건 없이 도와주고 우리 문화도 존중해줘요. 개인적으로도 한국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태어난 고향이 2017년 사막화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분들이 와서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푸른 초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가족들도 한국을 좋아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세요. 2015년 톡한 때 한국이 보내준 난방기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거든요. 오윤바야르의 말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혹시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걱정 안 해요. 한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중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에 대한 몽골 젊은이들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만난 상인 바트채책과도 대화했습니다. 45세인 그는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양을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사업할 때 다른 나라 기업들과 뭐가 다른가요? 바트채책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정말 우리를 배려해줘요. 몽골어도 배우려고 하고 우리 전통 문화도 소중히 여겨주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국 기업들은 중국인들만 데려와서 일해요. 몽골 사람들은 단순 노동만 시키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바트채책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우리를 기술자로 키워줘요. 한국에 연수도 보내주고 똑같은 임금도 줘요. 정말 동등하게 대해주거든요. 직접 경험한 일이 있나요? 제 아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심지어 한국어까지 가르쳐줘요. 바트채책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내 한 전통 식당에서 만난 직장인 바야르마도 비슷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회사가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예요. 한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요? 한국 직원들이 몽골어를 배워서 우리와 직접 대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명절인 나담 축제 때는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주기도 하고요.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정말 좋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예요. 중국 회사에서 일해본 친구들 얘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저녁 무렵 한 전통차 가게에서 만난 70세 할아버지 간바타르의 이야기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2015년 혹한을 직접 겪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영하 52도가 3주나 계속됐는데 난방이 안 돼서 집 안이 완전히 얼음장 같았거든요. 간바타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국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그럼요. 한국에서 보내준 난방기 덕분에 살았어요. 그때 그 고마움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바타르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거든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이번 히토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우리를 구해준 나라에게 보답하는 거니까요.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몽골 시민들과 대화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히토류 독점 공급 결정은 몽골 정부만의 판단이 아니라 몽골 국민 전체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에는 지난 10년간 한국이 보여준 진정성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몽골을 외면했던 결정적 순간들의 진실. 이튿날 저는 몽골 국립도서관과 국가기록원을 찾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과 러시아가 몽골에 어떻게 대했는지 더 상세한 공식 기록을 찾고 싶었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사실들이 더 숨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외교 문서들을 열람할 수 있었어요. 물론 기밀 문서는 아니었지만 공개된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2015년 2월 혹한 사태 때의 각구 외교 문서부터 살펴봤습니다. 몽골 외교부가 중국에 보낸 긴급 지원 요청서가 있었어요. 영하 55도의 극한 추위로 국민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다. 형제국인 중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답변서도 있었는데 내용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중국은 몽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한다. 하지만 중국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천연가스는 현재 시장 가격의 4배인 톤당 1,600달러에 공급 가능하다. 4배 가격이라니. 몽골이 죽어가고 있는데 돈벌이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몽골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몽골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인다면 가격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고비 지역 구리 광산 개발권 30년 연장과 히토류 수출 물량 50% 증량을 제한한다. 이게 중국이 말하는 형제국에 대한 대우였어요. 러시아는 더 악랄했습니다. 몽골과의 에너지 공급 계약을 갑자기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거든요.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몽골 대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현재 러시아 내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몽골 수출 물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단,
몽골이 북부 지역 천연가스 개발권을 러시아에 양보한다면 기존 공급량 유지를 고려할 수 있다. 이것도 결국 몽골의 위기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계산이었죠. 반면 한국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몽골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보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형제국 몽골의 어려운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은 조건 없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몽골 국민들이 하루빨리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내용이었어요. 2017년 대가뭄 때의 기록은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몽골 정부가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요청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조건들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몽골 남부 히토류 광산 개발권 50년 독점 양보를 요구했고 러시아는 북부 산림 지역 개발권 99년 양보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몽골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두 나라 모두 몽골이 국제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히려 비난 성명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5년 장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몽골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한국은 이는 지구 환경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며 거절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2019년 가축 전염병 사태 때의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방역 지원을 해주겠다면서 몽골 축산물 수출권 20년 독점을 요구했어요.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몽골 구간 건설권을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한국만이 조건 없이 즉시 지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는 더욱 극단적이었어요. 중국이 몽골과의 국경을 완전 봉쇄하면서 몽골 경제가 마비됐을 때 중국은 국경 재개방을 위해서는 몽골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정책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 백신 지원을 미끼로 몽골 내 러시아 군사기지 설치 허용을 요구했어요. 이 모든 기록을 보면서 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단 한 번도 몽골을 진정한 이웃으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오직 자국의 이익만 추구했을 뿐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을 나와 몽골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담당 과장 탱그리와 러시아 담당 과장 바트볼드였어요. 지난 10년간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탱그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배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마다 기회로 삼아 이익을 챙기려고만 했거든요. 가장 실망했던 사건이 있다면? 2015년 혹한 때죠.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는데 중국이 가스 가격을 4배로 올렸을 때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바트볼드도 거들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심했어요. 아예 에너지 공급을 끊어버리면서 우리 광산을 내놓으라고 했으니까요. 이번 히토류 결정 때문에 두 나라가 보복할까 걱정되지 않나요? 탱그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어요.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은 진짜 친구예요. 조건 없이 도와주고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주거든요. 바트볼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꾸준히 협력해요. 교육, 문화, 기술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보여주죠. 그날 오후 몽골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히토류 독점 공급 결정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듣는 자리였어요. 놀랍게도 참석한 시민 200명 중 95%가 찬성 의견을 표했습니다. 반대는 단 5%뿐이었어요. 한 시민이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10년 동안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함께해줬죠. 당연히 한국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다른 시민은 더 격렬했어요. 중국이 뭘 해줬나요? 우리를 속국 취급하면서 이익만 챙겼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공청회를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몽골의 결정은 정부의 독단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지였다는 것을요. 한국이 증명한 진정한 우정과 상호 존중의 가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정말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350km 떨어진 고비 사막 인근 지역이었어요. 2017년부터 한국이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바로 그 현장 말이에요. 새벽 5시에 출발해 전용차로 6시간을 달렸습니다. 가이드 바트볼드와 통역 도르지가 함께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바트볼드의 설명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8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는 완전한 사막이었어요.
모래 폭풍이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서 온 나라가 모래에 뒤덮일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다르네요. 네. 한국군들이 와서 기적을 만들어주셨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4시간쯤 달렸을 때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했던 벌판에 초록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부터가 한국군들이 나무를 심은 지역이에요. 바트볼드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평선까지 초록색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차에서 내려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키 4m 정도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8년 전에 심었다는데 정말 울창한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짚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8년 전 이곳은 죽어가는 사막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이 넘치는 숲이 되어 있었습니다. 숲 한가운데 기념비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금색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과 몽골의 영원한 우정을 기념하며 2017에 2022년 함께 심은 나무처럼 두 나라의 우정도 영원히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같은 내용이 새겨져 있었어요. 기념비 앞에는 신선한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트볼드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와 감사를 표한다고 했어요. 기념비 옆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영하 40도 혹한 속에서도 나무를 심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굽힐 줄 모르는 모습들이요. 한 사진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몽골 주민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던 것 같았습니다. 숲을 나와 인근 마을로 갔습니다. 유목민 가족이 사는 전통 천막게르가 몇 채 있었어요. 그중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50대 부부 달바와 오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게르 안으로 들어가니 벽에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으신 거예요? 달바가 그 사진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2018년이에요. 한국군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무를 심었을 때 찍은 거예요.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오윤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년째 가뭄이 계속되어서 풀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거든요. 양 200마리가 모두 굶어 죽었어요. 한국군들이 와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사막에 무슨 나무가 자라겠어요. 하지만 한국군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달바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오셔서 나무를 심으시더라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모래 폭풍이 불어도 멈추지 않으셨어요. 언어 소통은 어떻게 했나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한국군들이 몽골어를 배우려고 정말 노력하셨어요. 우리도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고요. 오윤이 웃으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양을 300마리까지 늘렸고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달바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입도 5배로 늘었어요. 아들, 딸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됐고 새 집도 지었어요. 게르를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풍요로운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고 아이들이 말을 타며 뛰어놀고 있었어요. 8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특별한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몽골 우정센터라는 곳이었어요. 2019년에 세워진 이 센터는 양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센터 관장 바트바야르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한국 정부와 몽골 정부가 함께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비용은 한국에서 부담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체험, 한국 기업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요. 반대로 한국인들을 위한 몽골어 교육과 몽골 문화 체험도 있고요. 센터 안을 둘러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한국어 교실에는 50명이 넘는 몽골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 문화 체험실에서는 한복 입기, 한국 전통 놀이 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감사의 벽이었어요. 한국의 도움을 받은 몽골 사람들이 감사 메시지를 남긴 곳이었는데 벽 전체가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2015년 추위 속에서 우리 가족을 구해준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사막이 될 뻔했던 우리 고향을 초원으로 바꿔준 한국 기술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를 치료해준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트볼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은 정말 특별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진심이에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거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중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거든요. 바트볼드의 진심 어린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울란바토르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몽골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트톨가 대통령은 1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번 히토류 독점 공급 결정이 몽골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는 몽골이 진정으로 독립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결정이죠. 중국의 경제 보복은 예상하지 못했나요? 물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있으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대통령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한 인간으로, 동등한 국가로 대해줍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시혜를 베푼다는 식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려고 해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가요? 히토류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농업, 기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한국과 몽골이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번 결정이 전 세계에 메시지를 주길 바랍니다. 21세기는 힘과 돈이 아니라 진정성과 신뢰가 승리하는 시대라는 것을 말이에요.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에서 택시 기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한국은 정말 우리의 은인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계속 좋을 것 같나요? 물론이죠.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형제니까요. 피는 달라도 마음은 같아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일주일간의 몽골 취재를 정리하며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증명한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모델, 힘이 아닌 신뢰로 승리하다였어요. 기사가 나가자 전 세계 언론들이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등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후속 기사를 냈어요. 모두 한국의 진정성 있는 외교가 어떻게 중국의 물량 공세와 러시아의 압박을 이겼는지에 주목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이 사례를 21세기 외교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6개월 후 몽골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의 히토류 협력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몽골의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중국의 경제 보복도 한국의 지원 덕분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체가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몽골의 성공 사례를 보고 중국과 러시아 대신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탄자니아, 케냐, 가나 등이 한국식 개발 협력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몽골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변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는 더욱 활기차졌고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몽골 외교부 장관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이뤘어요. 이제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25년간 기자로 일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뢰와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몽골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힘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방식과 마음으로 다가가는 방식. 중국과 러시아는 전자를 택했고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거나 더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라 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몽골의 선택은 21세기 국제관계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의 논리가 아니라 신뢰의 논리가 통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감동적이고 더 가슴 벅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